아들 민수를 보자마자 태준의 심장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민수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아, 아빠? 태준은 민수에게 입을 다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내일 밤 널 데리러 올게. 준비하고 있어. 다음 날 밤, 태준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건물로 잠입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첩보 요원의 움직임은 빛처럼 빨랐습니다. 아빠? 태준은 재빨리 민수의 묶인 손목을 풀어주었습니다. 민수의 손목에는 끈으로 인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빠의 목숨 건 구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태준은 모니터 불빛에 물든 아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3시. 방 안에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민수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자유롭게 춤을 추었고 화면 속에는 태준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코드들이 물 흐르듯 채워져 갔습니다. 민수야, 이제 좀 쉬어야지. 아들은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흔들었습니다. 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국가정보원에서 숱한 위험과 마주했던 그였지만 26세 아들 앞에서는 늘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태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민수가 태어난 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모든 걸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민수가 3살 때였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말을 꺼냈을 때 태준의 세상은 멈춰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침대 끝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말이 태준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아내는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났고 태준은 홀로 남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첩보 요원과 특수한 아이의 아버지, 2개의 무거운 짐을 동시에 짊어진 채로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준은 6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간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민수가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아들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깨어 있을 때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준은 커피를 내리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7살 때였을까요? 국제 테러 임무 중 총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던 날, 민수는 옆집 아주머니 집에서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위험한 임무가 있을 때마다 태준의 마음은 항상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와 아들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민수의 성장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선생님들은 민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1살 때 태준이 사무실에서 가져온 오래된 컴퓨터 앞에서 민수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컴퓨터는 민수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 세계에서 민수는 마침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몇 달 뒤에는 태준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니? 태준이 물었을 때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보여요. 머릿속에 코드가 그림처럼 보여요. 처번트, 증후군. 태준은 이런 용어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가 보이는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민수에게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직관적으로 이해되었고 수천 줄의 코드도 마치 간단한 동화책을 읽듯 쉽게 해석해냈습니다. 민수는 학교 공부보다 코딩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들은 걱정했지만 태주는 아들이 처음으로 무언가에 열정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그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민수는 이미 여러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우승했고 온라인에서는 작은 명성도 얻었습니다.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그건 너무 혼란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대신 집에서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들이었지만 곧 민수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본 회사들이 더 큰 일을 맡겼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빠. 태주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의 자립을 위해 그토록 애써왔는데 마침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베란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을 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가락을 계속 꼬고 발을 바닥에 문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태준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태주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항상 어려워했습니다. 여자친구라니? 정말? 어떻게 만났어? 민수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프로그래밍 커뮤니티에서요. 혜진이라고 해요. 제가 만든 코드에 질문을 남겼고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아들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눈은 반짝였고 평소에 긴장된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혜진이가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요. 아빠를 만나고 싶대요. 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맛있는 것도 준비할게. 다음 주 토요일 태준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잡채를 준비했고 집안 청소도 꼼꼼히 했습니다. 30년 동안 첩보 요원으로 살면서 형성된 세심함이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민수가 유난히 긴장한 모습으로 뛰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딸처럼 반겨주면서도 자연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첩보 요원의 습관이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밝은 미소를 지닌 23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지적인 느낌이 났고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동안 태주는 그녀가 민수와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민수의 민수가 눈 맞춤을 어려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시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혜진은 주로 민수의 코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도 그녀는 진심으로 민수 오빠의 코드는 정말 아름다워요. 혜진이 태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머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 수백 줄의 코드를 작성하는데 오빠는 몇 줄로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의 순수함이 좋아요. 요즘 세상에서
보기 힘든 진실된 모습이죠. 태주는 혜진이 정말로 민수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 혜진이 민수와 함께 그의 작업실로 향할 때 태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누군가와 진정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던 태준의 마음 한구석에서 미세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30년간의 첩보 임무에서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혜진은 마치 민수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내 과민 반응일 거야. 태주는 스스로를 달래며 생각했습니다. 요원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 의심만 많아진 거지.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수와 혜진의 웃음소리가 태준의 생각을 흐트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들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태준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태준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아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태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느끼고 평범한 청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그런 아들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첩보 요원으로 살아온 그의 예민한 감각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그 후로도 혜진은 자주 집에 놀러 왔고 민수와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고 사회적 상호작용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태준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혜진은 언제나 태준에게도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없을 때도 찾아와 커피를 마시며 태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 생활, 공무원 시절의 에피소드,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혜진이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태준의 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그런 단계까지 왔군요. 태준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와. 아빠도 같이 갔으면 해요. 이건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민수의 사회적 불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같이 갈게. 민수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태준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 그런 걱정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다시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수없이 많은 밤을 이렇게 홀로 보냈습니다.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다음 날 아침이면 태준은 아들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민수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통 때와 달리 어색하게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혜진이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교제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건 어때?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이가 말하길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느낌이 오면
바로 알 수 있대요. 우리 같은 사람들. 태주는 마음속으로 그 표현을 되새겼습니다. 혜진도 민수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젊은 연인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민수야. 민수의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태주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혜진을 사랑한다면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야.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셨어요? 태준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민수는 거의 어머니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어떤 의미로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민수의 눈이 태준의 얼굴을 탐색했습니다. 드물게 직접적인 눈 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는 떠났어요? 태준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내를 보호해야 할까요? 네, 엄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내가 특별한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야. 모든 사람이 강한 것은 아니야. 민수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주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거의 없었던 신체적 접촉이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민수야. 언제나 내 편이야. 그날 밤 태주는 오랜만에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아기 시절부터 성장 과정까지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각 사진마다 머물며 세상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요원으로서 겪은 모든 위험한 임무들 중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보람찼던 임무는 바로 민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자신만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결혼, 그리고 아마도 독립까지. 태주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 민수를 보호하기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를 놓아줘야 할 때가 온 걸까요? 태준의 가슴 속에서 상반된 감정들이 충돌했습니다. 기쁨과 걱정, 자부심과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직감이 경고하는 그 미묘한 불안감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민수와 함께 혜진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첩보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거실에서 민수가 옷깃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민수에게는 항상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은 더욱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혜진이 보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지역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넓은 대지 위에 아담한 건물들이 모여 있었고 입구에는 새생명 공동체라고 쓰인 나무 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흰색과 베이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입구에서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오늘따라 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부모님이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태주는 미소로 화답하며 아들의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민수는 혜진에게 다가가 어색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둘의 모습을 보며 태준의 마음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묘한 경계심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혜진은 두 사람을 중앙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는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처럼 꾸며진 공간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자는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그 미소가 눈까지 미치지는 않는 듯했습니다. 남자가 일어나 태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정환입니다. 새생명 공동체의 지도자이자 혜진이 아버지죠. 태준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환의 소나귀에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강태준입니다. 민수 아버지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환은 민수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불편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 빠르게 악수를 마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긴장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최미영입니다. 여자가 우아하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어머니예요.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모두 자리에 앉자 미영이 차와 다과를 내왔습니다. 태주는 표정을 부드럽게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의 훈련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말로만 들었는데 정환이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총명해 보이는군요. 프로그래머라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눈짓을 보내자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리즘 최적화, 주로 데이터 구조를 개선하는 일을 해요. 정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흥미롭군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정말 중요한 기술이죠.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능력자가 필요한데 말이죠. 태주는 정환이 민수에게 보이는 관심이 단순한 예비 사위에 대한 호기심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민수의 능력 자체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태준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오랜 습관대로 대답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했고요. 정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직자셨군요. 어떤 부처에서 일하셨나요? 중앙부처에서요. 주로 서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태준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활동한 이력은 은퇴 후에도 비밀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직장이었죠. 정환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의심을 태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첩보 요원으로서의 감각이 경계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대화는 이어졌고 점차 결혼 이야기로 향했습니다. 태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벌써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다니. 우리 공동체에는 젊은 부부들을 위한 아담한 숙소가 있어요.
미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이와 민수 씨가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죠. 태준의 직감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쉽게 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정화는 태준과 민수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20명 정도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환이 입장하자 모두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의 새 가족이 될 민수 씨와 그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정환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새 가족이라는 단어에 내심 놀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민수는 어색한 듯 미소를 지었지만 혜진은 기쁨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후 정화는 태준을 자신의 개인 서재로 초대했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종교 서적과 철학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특별한 청년입니다. 정환이 위스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처음 그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직감이 왔죠. 그가 우리 공동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태준은 잔을 받아들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의 특성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정화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민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들을 위한 특별한 대우가 있죠. 태준의 가슴에 불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환의 말에는 표면적인 친절함 너머 무언가 계산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결혼은 평생의 약속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로는 길게 고민하는 것보다 순간의 확신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는 이미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 보이더군요. 대화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고 민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귀가 시간 태준과 민수는 혜진의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화는 태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태준은 무거운 마음으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민수는 조수석에서 평소와 달리 말수가 많았습니다. 혜진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공동체 사람들 모두 그를 정말 존경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태준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곳은 일종의 종교 단체 같았어. 우리가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떨까?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도 그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 뿐이에요. 혜진이가 다 설명해 줬어요.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혜진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몇 번 더 새생명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태준이 동행하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더욱 열광적으로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결정했어요. 혜진이와 결혼하고 공동체로 들어갈 거예요. 태준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현실이 되어버리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민수야, 내가 정말 원한다면 반대하진 않겠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민수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다음 달에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태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인 적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은 새 생명 공동체 내부에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태준 외에는 외부 손님이 없었고 공동체 구성원들만이 참석했습니다. 민수는 생전 처음 입어보는 정장 차림이었고 채진은 단정한 흰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정환이 직접 주례를 맡았고 의식은 일반적인 결혼식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새로운 삶의 서약이라는 특별한 맹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새 생명의 빛 아래 새로운 시작을 맹세합니다. 민수가 그 문장을 따라 읽을 때 태준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들이 원하는 삶일까요? 식이 끝난 후 정환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되었군요. 태준 씨도 언제든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태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 생활이 있어서요. 정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민수는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걱정 마세요.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가 태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준은 민수와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자주 연락할게요, 아빠. 걱정 마세요. 태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행복하길 바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빈 아파트는 그 어느 때보다 적막했습니다. 30년간 첩보 요원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험한 상황에 놓였지만 이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민수는 약속대로 매일 아침 8시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영상통화도 했지만 항상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밝아 보였지만 태주는 아들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공동체에서의 생활은 어때? 태준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제게 맞는 일을 할당받아요. 주로 컴퓨터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태준은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아들이 대화를 빨리 끝내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수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침 메시지가 이틀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영상통화는 아예 없어졌고 오직 문자만 왔습니다. 너무 바빠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태주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도 매일 민수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은퇴 생활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은 폭풍 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새생명 공동체를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화로 미리 약속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공동체 대표 번호로 걸면 항상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공동체 대표 번호로 걸면 항상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태주는 불쑥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입구에서 경비원이 그를 막았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정환 선생님의 허가가 있어야 해요. 태주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민수, 강민수라고요. 연락이 두절되어 걱정돼서요. 경비원은 확인하겠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는 현재 중요한 프로젝트로 바쁘다고 합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고 나중에 그가 연락을 드릴 거라고 하십니다. 태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거부했다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혹시 직접 아들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경비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태주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몰려오는 절망감에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결코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거부하지 않을 아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벽장 깊숙이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퇴직 시 비밀리에 보관해온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소형 도청 장치, 위치 추적기, 디지털 카메라, 모두 불법적으로 보유 중인 물건들이었지만 태주는 직감적으로 이 도구들이 필요할 것이라 느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오랜만에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이에 새 생명 공동체의 구조와 보안 상태를 스케치했습니다. 그가 방문했을 때 관찰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지내요.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태주는 즉시 답장을 보냈지만 더 이상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태준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30년간의 첩보, 훈련으로 형성된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태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준비해둔 장비를 꺼내 점검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공동체 내부를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다려라, 민수야. 아빠가 갈게. 태주는 검은색 옷을 꺼내 입고 장비를 챙겼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잠입 작전에 적합한 조건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첩보 요원으로 살았던 그의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본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림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태주는 새생명 공동체에서 1km 떨어진 숲속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곳이라면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트렁크에서 쌍안경과 작은 배낭을 꺼냈습니다. 30년간의 첩보 임무에서 익힌 습관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이번만이다. 태주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임무. 가슴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의 새 생명 공동체는 마치 평화로운 마을처럼 보였습니다. 흰색과 베이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태준의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태준은 공동체의 일과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단체 식사,
8시부터 17시까지 각자 맡은 일, 18시 저녁 식사, 20시 공동 모임, 22시 취침, 마치 군대처럼 엄격한 일정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은 중앙 건물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이 정환의 거처이자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민수가 있다면 아마도 그곳일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태준은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에 검은 위장 크림을 발랐습니다. 배낭 안에는 소형 도청 장치, 디지털 카메라, 작은 손전등, 다용도, 칼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국가정보원에서 비밀리에 가져온 장비들이었습니다. 불법이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면. 태준은 공동체 방향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60대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의 움직임은 민첩했습니다. 30년간 첩보 요원으로 단련된 신체는 여전히 그 기능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외곽 담장 앞에 다다르자 태준은 잠시 멈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담장 높이는 약 3m, 꼭대기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찾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나무 가까이에 있는 담장 부분,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5초간의 틈을 노려 재빨리 담장을 올랐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쉽진 않았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근육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선 태준은 내부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찰 경비는 30분마다 한 번씩 돌고 있었고 그들은 항상 같은 경로를 따랐습니다. 예측 가능한 패턴. 첩보 요원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순찰이 지나가자마자 태준은 담장 안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에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아픔을 무시한 채 재빨리 가까운 건물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하며 중앙 건물로 접근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그의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앙 건물 앞까지 도달했을 때 건물 지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그 틈으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직감이 울렸습니다. 그곳에 민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건물 주변을 돌아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았습니다. 잠긴 문. 태준은 배낭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배운 기술이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몇 초 후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태준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경첩에서 작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크진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민수의 타자 소리,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긴 복도가 나타났고 맨 끝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벽에 바짝 붙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방 앞에 다다르자 태준은 아주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거기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길게 자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피로에 지친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끊임없이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민수 외에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혜진의 동생이었던 현우.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민수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해. 현우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끝내야 해. 민수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타자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준의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 아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배낭에서 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문틈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 5분 안에 돌아올 거야. 계속 작업해. 태주는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현우가 방을 나와 반대편 복도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태주는 다시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등을 돌린 채 여전히 코딩에 집중하고 있었고 태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태준이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수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 아빠. 태준은 민수에게 입을 다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배낭에서 작은 도청 장치를 꺼내 컴퓨터 아래에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내일 밤 널 데리러 올게. 준비하고 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아 보였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우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참아. 곧 끝날 거야. 태준이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놓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방을 빠져나와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현우가 돌아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온 힘을 다해 감정을 누르며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들어왔던 경로를 따라 다시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쉽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분노가 그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숲속에 있는 차로 돌아와 엔진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걱정, 그리고 다가올 일에 대한 긴장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수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한 대의 차가 공동체 방향으로 지나갔습니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헤드라이트를 끄고 엔진을 끈 채 숨죽였습니다. 차가 지나간 후에야 다시 출발했습니다. 근처 모텔에 도착한 태주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녹화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민수가 강제로 코딩을 하는 모습과 현우의 위협적인 태도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로는 충분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청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장치는 작동 중이었고 지하실에서의 대화가 태준의 수신기로 들려왔습니다. 내일까지 시스템을 완성해야 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환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행 접속 코드가 필요해.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이건 불법입니다. 민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할 수 없어요. 타격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민수의 신음이 들렸습니다. 태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내 선택권은 없어. 정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혜진도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곤란해질 거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태주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새 생명 공동체는 종교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사입이 종교를 가장한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태주는 도청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정환의 계획이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민수의 천재적인 코딩 능력을 이용해 은행과 증권사 시스템을 해킹하려 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태주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공권력이 개입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정환은 분명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경찰 내부에도 그의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첩보 요원 시절의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공동체 주변을 다시 정찰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경비 인원의 교대 시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건물 구조, 비상구의 위치까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해가 질 무렵 태주는 모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를 구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8시간 동안 태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모든 변수, 모든 위험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이것은 30년 경력의 첩보 요원이 수행하는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세 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태주는 다시검은 옷을 입고 필요한 장비를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작은 전기 충격기도 가져갔습니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경비를 제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태주는 공동체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신 있게 움직였습니다. 2번의 잠입으로 이미 지형과 보안 체계를 완벽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담장을 넘은 태주는 어둠 속에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카메라의 사각지대만을 통과하며 중앙 건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11시 30분 경비원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분간의 빈틈,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실 입구에 도착한 태주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제는 잠겨 있었는데 혹시 함정일까요? 태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도에 다다르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뒤로 다가가 전기 충격기로 제압했습니다. 경비원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태주는 경비원을 가까운 창고에 숨긴 후 민수가 있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어. 천재 프로그래머. 비웃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빨리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현우가 놀라서 돌아보는 순간 태주는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첩보 요원의 움직임은 빛처럼 빨랐습니다. 현우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태준의 주먹이 그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현우는 뒤로 비틀거리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태준은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묶인 채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태준은 재빨리 민수의 묶인 손목을 풀어주었습니다. 민수의 손목에는 끈으로 인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이제 집에 가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아들을 잠시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습니다. 혜진이도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질문에 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지만 지금은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여기서 나가야 해. 태준은 민수를 부축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2명의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한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민수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30년간의 무술 훈련이 그의 몸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첫 번째 경비원이 달려들자 태준은 재빨리 몸을 돌려 그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경비원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두 번째 경비원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태준은 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반격으로 경비원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경비원은 숨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빨리. 태준이 민수의 손을 잡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체력이 약해 숨이 가빴지만 태준은 그를 부축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오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탈출이 발각된 것입니다. 태준은 미리 계획해둔 탈출 경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 담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담장 앞에서 태준은 배낭에서 접이식 사다리를 꺼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둔 도구였습니다. 먼저 올라가. 태준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사다리를 타고 담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태준도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담장 너머에는 이미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미리 위치시켜둔 두 번째 차였습니다. 빨리 타. 태준이 민수를 차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엔진을 켜자마자 공동체 정문에서 차 한 대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을 쫓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준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숲길을 따라 빠르게 달렸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은 30년간의 운전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급커브를 돌고 좁은 길을 빠져나가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20분간의 추격 끝에 마침내 그들을 따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태준은 미리 준비해둔 다른 차로 갈아탄 후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민수는 조수석에서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한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는 그들이 민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지금은 쉬어. 새벽녘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민수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민수는 이미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태주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정환과 그의 조직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영상과 음성 기록.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정환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민수가 입은 정신적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태주는 이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지키겠다는 결심. 그것이 국가정보원 퇴역 요원 강태준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거실 소파에서 잠든 아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구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수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만 잠을 잤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갇힐까 봐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태주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민수의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마른 입술은 잠든 상태에서도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악몽을 꾸는 듯 몸을 움찔거리기도 했습니다. 민수의 손목에는 아직도 묶였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자국을 볼 때마다 가슴 속에서 불이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정환과 그의 일당에게 직접 찾아가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민수가 몸을 뒤척이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 깨어날 때면 항상 그렇듯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곧 현실을 인식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이야, 민수야. 태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날씨가 정말 좋구나. 민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이도 알고 있었어요? 태준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수가 깨어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현실을 다시 확인하려는 듯이. 그래, 민수야. 그녀도 계획의 일부였어. 태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태주는 민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침 식사할래? 오믈렛 만들었어. 민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거의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식탁에 앉은 민수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포크로 오믈렛을 뒤적이기만 했습니다. 태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고 항상 생기있던 눈빛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 임 변호사님이 오실 거야. 태준이 말했습니다. 내 오랜 동료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민수는 무관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아들의 눈에 잠시 불안감이 스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아무도 너를 다시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태주는 문을 열어 임 변호사를 맞이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태준과 국가정보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고 지금은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오랜만이네, 태준. 임 변호사가 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소파에 앉아있는 민수에게 향했습니다. 민수 군이구나. 민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의 설명을 통해 민수의 상태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태준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임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증거, 도청 기록, 사진들. 태준이 첩보 요원의 직감으로 꼼꼼하게 모아둔 자료들이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자료를 살펴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문제가 있어.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 중 상당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야.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임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가 필요해. 민수군의 증언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민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언할 수 없어요. 다시 그 일을 떠올리기도,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지더니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민수에게 다가가 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아무도 너를 강요하지 않아. 진정해. 아들의 패닉 발작이 가라앉을 때까지 태준은 계속 그를 안고 있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안하네. 너무 성급했어. 임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선은 민수군의 회복이 먼저야. 법적인 일은 내가 최대한 도울게.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치료가 우선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은 천천히 준비해도 괜찮았습니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태준과 임 변호사는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박정환의 새생명 공동체는 표면적으로는 종교단체였지만 실제로는 고리대금업과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이었습니다. 민수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이용해 은행 시스템을 해킹하려 했던 것입니다. 박정환의 영향력이 상당해. 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을 거야. 태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써야겠군. 임 변호사는 태준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 30년 전이 아니야, 태준. 태준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거야. 단지 조금 창의적인 방법으로. 며칠 후 태준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제외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정환을 대면하기로 한 것입니다. 태주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잠시 나갔다 올게. 문은 꼭 잠그고 있어. 민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박정환을 만날 거야. 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그 사람은. 태준은 민수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임 변호사도 함께 갈 거고. 걱정하지 마.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돌아올게. 약속할게. 태준은 임 변호사와 함께 새 생명 공동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엔 정식으로 방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임 변호사의 이름은 법조계에서 꽤 알려져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그들을 정환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정환은 책상 뒤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준 씨, 다시 뵙네요. 그리고 정환이 임 변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임진석 변호사입니다. 임 변호사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라는 단어에 경계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환이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정환의 책상 위에 몇 장의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강태준입니다. 국가정보원 대외비 작전팀 출신입니다. 정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미세하게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었군요. 정환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예, 30년간 첩보 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민수를 이용해 은행 시스템을 해킹하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환이 갑자기 자세를 바꾸며 공격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증거라고요? 설마 불법 도청이나 침입으로 얻은 것들이겠죠? 그런 건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환이 바로 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불법 도청이요? 침입이요? 왜 그런 단어가 나오죠? 제가 그런 일을 했다고 누가 말했나요? 태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정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방금 하신 말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스스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셨네요. 정환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민수 외에도 당신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냈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되었고요. 마치 신호라도 된 듯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정환이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습니다. 임 변호사님이 직접 확인하셨죠. 경찰들이 사무실로 들어와 정환에게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태준과 임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주는 긴장이 풀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임 변호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완벽한 작전이었어. 태주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경력이 헛되지는 않았군. 집에 돌아오자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빠, 태준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민수야. 박정환은 체포되었고 혜진과 현우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 해치지 못해. 민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태주는 아들의 회복이 느리더라도 꾸준히 진행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민수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비록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다른 일상 활동들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심리 치료사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도와주실래요? 태준은 놀란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물론이지. 민수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잠시 움찔했지만 곧 깊은 숨을 내쉬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앱이요. 긴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상처를 딛고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날부터 민수는 조금씩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분씩, 나중에는 1시간씩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태주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몇 개월 후 민수의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안전한 손길이라는 이름의 앱은 자폐 스펙트럼이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위급 상황에서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앱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여러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태주는 더 나아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을 위한 IT 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금과 일부 저축을 투자했습니다. 민수의 이름을 딴 민수 코딩 스쿨이었습니다. 왜 제 이름을 사용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태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같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센터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님이 함께했습니다. 아들은 긴장한 모습으로 구석에 서 있었지만 태준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자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태준이 연단에 올라 짧은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초대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드로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언어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센터 개원 축하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아빠, 민수가 오랜만에 편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가 나를 구하러 온 그날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태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어, 민수야. 두 사람의 눈빛이 만났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태준과 민수에게는 또 다른 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